1922년 인도의 학자 라칼다스 바너지는 고고학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발견을 합니다. 4대 문명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를 발굴해낸 것인데요.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400년경 지어진 도시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존재했던 초기 문명 중 하나였죠. 193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샬에 의해 본격적인 유적지 발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모헨조다로의 발생 연대가 기원전 4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은 기존의 역사를 뒤집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모헨조다로의 건설 시기는 발굴을 거듭할 때마다 점점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연대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했다. 모헨조다로에는 최소 3만 명 이상이 거주했으며 도로와 배수로가 존재하고 목욕탕과 곡물 창고 27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인류의 대부분은 움막집을 살며 생활하던 때에 이러한 거대 도시 문명을 그렇게 오래전에 발생시켰다는 것에 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1965년 모헨조다로를 관리하던 파키스탄 정부가 지하수 분출과 집안 침식을 이유로 발굴 조사를 금지하며 모헨조다로의 비밀을 더 이상 밝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계에 크고 작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모헨조다로는 조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며 각종 의혹들만 무성한 곳이 되었죠. 그러던 1978년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다벤포트를 주축으로 한 영국과 이탈리아의 공동조사단이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모헨조다로 조사를 승낙받습니다. 그들은 출입이 금지되었던 고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탐사 및 발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구팀을 이끌고 모헨조다로 내에서 조사를 하던 데이비드는 현지인들로부터 기이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모헨조다로에는 유리로 된 마을이 존재한다. 이에 관심이 생긴 다벤포트는 소문의 근원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유리처럼 보이는 듯한 초록색 광택을 가진 돌들이 있었는데요. 발굴이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 마을 유적지 전체에 그러한 유리 결정들이 가득했죠.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돌 샘플을 챙겨 전문가 분석을 의뢰합니다. 로마 대학교 화산연구소의 브루노 사바티노 교수와 암석학 권위자였던 암레토 플라미니, 짐파올로 시리아코 박사에게 각각 샘플을 보냈는데요. 그 결과 돌은 석영과 장석 및 유리질을 포함한 광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해당 돌에 가해진 온도가 최소 1000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그만한 온도를 발생시킨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을 뜻하죠. 돌을 관찰한 연구진들은 더 놀라운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온도는 최소 1000도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돌들의 외형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 온도를 훨씬 능가하는 3300도 이상의 초고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외부 요인은 매우 단시간에 마치 폭발하듯 돌과 모래를 일그러뜨렸다. 연구 결과를 전달받은 데이비드는 6000년 전에 그만한 온도를 내며 타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정해 보았지만 자연현상을 포함한 어떠한 외부 요인도 조건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거듭하던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는 결국 학계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 충격적인 가설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핵폭발이었죠. 데이비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을의 돌에서 발견된 유리 결정체 트리니타이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녹색 빛을 띠는 트리니타이트는 엄청난 고온에 의해 모래들이 순식간에 녹았다가 다시 응고되면서 생기는 유리화된 암석으로 핵실험 현장 인근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놀라운 사실은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트리니타이트가 현대의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견되는 트리니타이트보다 더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대로면 60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현재 핵실험 화력의 배를 뛰어넘는 위력을 가진 폭탄이 터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해당 트리니타이트가 높은 고온과 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가 핵과 같은 인공 폭발물이 아닌 운석 충돌과 같은 자연적 현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죠. 하지만 운석 충돌에 의한 발생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는데요. 운석 때문이라면 트리니타이트에 각종 기타 물질이 혼합된 상태여야 하는데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것들은 부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도 높은 결정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의 수수께끼 저자 고브로스키는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유골들 또한 고대 핵전쟁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리마을 인근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총 46구로 묘지에 매장된 것이 아닌 집과 도로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있었는데요. 유골들은 공통적으로 외상 없이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한 듯 보였으며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등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모습이었죠. 이상했던 것은 유골들에서 측정된 방사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양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유골 중 일부에는 고온에 가열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죠.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화산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모헨조다로 지역 일대에 대규모 화산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산 폭발로 인해 매장된 유골에서 기준치를 뛰어넘는 방사능이 관찰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핵폭발의 증거로 거론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핵전쟁을 묘사하는 듯한 문헌 기록이 적혀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서사시에는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용맹한 아드와탄이 비마나를 타고 내려와 아그니아 스트라를 발사하였다. 이 무기는 적의 상공에 소나기와 같은 불꽃의 화살을 내리붓고 그로 인한 농후한 구름은 상공을 어둡게 하였다. 불바다와 암흑에 이어 맹렬한 광풍이 일기 시작하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일대의 모든 모래가 날아갔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했다. 태양이 공중에서 흔들리고 땅이 울렸으며 동물들은 타죽고 강물은 들끓었다.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적들은 불에 탄 나무처럼 쓰러졌다. 신비주의자들은 여기서 언급되는 비마나는 고대에 존재했던 일종의 비행체이며 아그니아 스트라는 비행체에서 발사한 미사일, 즉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문헌 속에 언급된 아그니아 스트라의 위력도 마치 핵폭발을 묘사해 놓은 듯한데요. 문헌 속에 적힌 2차 전쟁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9월간은 신속하고 힘센 비마나를 타고 적진의 궤적을 그리는 브라흐마스트라를 날렸다. 이것은 우주 전체의 힘을 다 가진 듯한데 그 밝기는 마치 만 개의 태양과 같았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와 불기둥의 장관은 비할 바가 없었다. 시체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머리카락과 손톱은 떨어져 나갔다. 전사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에 뛰어들어 몸과 무기를 씻었다. 해당 기록에도 비마나가 등장하며 아그니아 스트라와 이름이 비슷한 브라흐마스트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원자 폭탄이 터진 직후를 그려놓은 듯 생생한데요. 올라가는 연기와 불기둥은 거대한 버섯구름을 말하는 듯하며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졌다는 것은 피폭 증상, 전사들이 강에서 몸과 무기를 씻었다는 것은 방사능 낙진을 닦아내는 것처럼 보이죠. 이 놀랍고 충격적인 기록은 라마야나라는 인도의 다른 고대 문헌에서도 등장합니다. 불에 탄 코끼리들은 공포로 헐떡이며 지상을 뛰어다녔다. 물은 증발해버렸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불타버렸다. 그것은 무섭게 빛나는 거대한 창이었으며 적의 30만 대군도 일격에 쓰러뜨렸다. 이 외에도 아그니아 스트라, 브라흐마 스트라가 언급된 문헌들은 많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력한 무기로 묘사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신비주의자들은 문헌에서 언급되는 비마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마나는 고대 인도의 각종 문헌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타고 다녔다는 비행체인데요. 이상한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하늘을 나는 물체나 구름 정도로 묘사된 것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그려진 것이었죠. 50년 동안 비마나를 연구한 인도 마드라스 대학교의 산스크리트학 교수 라그 하반 박사는 비마나에 대하여 고대 외계 인류가 전수해주고 간 비행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문헌 속에 언급되고 있는 비마나에 대한 외형과 기능들을 예로 들었는데요. 기록 속에 적혀있는 비마나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대략 이러하죠. 비마나는 신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소음을 내며 구름 위로 올라갔다. 자체 동력을 통해 회전 바람을 일으키는 비마나는 높은 고도까지 비행이 가능했으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을 나는 비마나는 마치 밝은 구름처럼 보였다. 비마나는 공중에서 불타는 화살을 쏘았으며 인드라 다트라고 불리는 한 줄기 빛을 만들어 순식간에 대상을 파괴해버리기도 하였다. 설명을 놓고 보면 현대의 항공기 혹은 UFO를 묘사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인드라 다트라는 무기는 레이저를 연상시키는데요. 문헌 속 비마나에 대한 내용들은 허구적인 상상력에 의해 탄생한 물체라기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를 설명하는 느낌이 강하죠. 산스크리트 경전인 사마란 가나 수트라다라와 바벨론의 법률 집인 하카타에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비마나의 몸체는 단단한 쇠로 되어 있으며 그 밑부분에는 열을 만들어내는 구멍이 있다. 수은의 힘을 이용하여 하늘을 날았는데 수직으로 떠오르거나 하강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늘을 나는 물체 속에 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비행은 선조들이 남긴 유산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며 위에서 온 존재들로부터의 선물인 바 우리는 이것을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명분으로 써야 한다. 쇠로 된 선체,
수직 비행, 위에서 온 존재 등 의미심장해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비마나의 설계도는 인도의 왕족들을 통해 대대로 내려왔지만 해당 세력의 대가 끊기면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신화 속 이야기일까요? 고대 인도에 핵전쟁에 버금가는 대폭발이 있었으며 비마나는 UFO와 같은 최첨단 비행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신화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도에 존재하는 로나 분화구 역시 고대에 일어났던 핵전쟁의 증거로 제시하였는데요. 인도 마하라슈트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이 거대한 구덩이는 폭이 1.8km, 깊이가 150m에 이릅니다. 이러한 모습의 구덩이는 대부분 운석 충돌에 의한 것으로 인도 말고도 지구 전체에 넓게 분포하고 있죠. 하지만 로나 분화구가 이상했던 것은 그곳에서 유성 물질의 충격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6만 메가파스칼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압력 징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웠죠. 혹시 이것 또한 비마나 혹은 브라흐마스트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는 모헨조다로. 파키스탄 정부의 반대로 인해 모헨조다로의 연구는 현재까지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프로젝트성 조사는 이어지고 있으나 지표로 삼을 만한 연구 성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로 인해 모헨조다로의 정확한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번영하였던 고대 인류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고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프레드릭 소디는 1909년 발표한 저서 라듐의 해설에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의 고대 문명들은 아마 핵병기로 멸망했을 것이다.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먼 옛날 인류는 결국 핵에너지를 손에 넣었고 이후 다시 잃어버리는 과정들을 반복하며 현재에 다다랐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운명을 반복할 수 있다. 2022년 6월 20일 미국 CNN에서 놀라운 뉴스가 보도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모술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유적지는 고대에 번성했던 왕국으로 밝혀졌으며 지진으로 파괴된 후 수몰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채 수천 년을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이번 발견은 이라크에서 보고된 모든 고고학적 발견들 중 가장 위대하다. 우리는 이로써 베일에 쌓인 고대 문명 미타니 왕국으로 가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라크와 독일, 양국의 고고학자로 구성된 유적 발굴단의 책임자 하산 아흐메트 카심 박사는 이번 발견으로 고대 문명사의 빈 공백을 메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유적이 다름 아닌 미타니 왕국의 흔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미타니 왕국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북부 전역을 지배했던 초강국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을 연구할 때 이집트 기록물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외교 문서인 아마르나 서신을 보면 미타니 왕국의 왕을 이집트 파라오와 동급으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죠. 이는 주변국의 다른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 대우였습니다. 타국의 왕으로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와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는 점, 양국이 몇 차례나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점을 볼 때 당시 미타니 왕국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미타니 왕국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왕국의 존재는 입증되었지만 실질적인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상당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죠. 미타니 왕국은 고대 문명사에서 가장 적게 연구된 제국이다. 단편적인 기록 외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왕국의 세부 역사는 물론 수도의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라이벌이자 동맹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든 수수께끼의 제국, 존재 자체가 신기루 같은 미타니 왕국에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유물이 미타니 왕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요. 바로 고고학 최고의 미스터리로 꼽혔던 투탕카멘의 단검입니다. 1925년 2월 3일 석관의 뚜껑이 열리고 황금 마스크를 쓴 소년왕의 미라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방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왕의 미라 위에서 아름다운 단검이 발견됐을 때 탄성은 의문으로 바뀌었다. 3000년 만에 발굴된 단검은 조금도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고 새 것처럼 반짝였다. 투탕카멘 무덤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유물 하나가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두 자루의 단검이었는데요. 하나는 칼날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철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 중 철제 단검의 존재는 고고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투탕카멘은
이집트가 철기 시대에 진입하기 전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철제는 기술 자체가 없던 고대 이집트에서 강철 단검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유물인 셈이죠. 그런 강철 단검이 발굴되면서 소재와 출처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몇십 년간 이어지던 미스터리는 2016년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교 연구진들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투탕카멘의 단검은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공한 운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칼날의 품질로 볼 때 숙련된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대 미타니 왕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미타니 9대 왕이었던 투슈라타가 제작해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 아멘호텝 3세에게 선물했다는 고대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은 대부분 땅에 닿기 전 전소됩니다. 그중 간혹 운석의 일부가 타지 않고 지상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모두 타버리고 철과 니켈의 함유량이 극대화되면서 철질 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철질 운석으로 가공한 것이 바로 운철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운철로 만든 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스러운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멘호텝 3세의 손에서 손자 투탕카멘에게 전해진 운철 단검도 그중 하나죠. 이로써 단검 출처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렸는데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철기 시대에 진입하기 전이었던 건 이집트나 미타니 왕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대체 어떻게 운철로 단검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미스터리의 바통은 이집트에서 미타니 왕국으로 넘어갔다. 운철이 처음부터 완벽한 칼날 모양으로 떨어진 게 아닌 이상 운철로 단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련 기술이 필요하다. 미타니 왕국이 어떻게 그러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이 없다.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던 이집트를 추월해 철재련 기술을 보유했던 미타니 문명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유적 발굴단은 미타니 왕국 유적지에서 고대 궁전, 거대 요새, 다층 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을 발굴해냈습니다. 창고 유적에서 찾은 5개의 항아리 안에는 쐐기 문자가 조각된 100여 개의 점토판이 들어있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토판이 이토록 완벽하게 보존됐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문자가 해독되면 잃어버린 고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발굴 작업에 점점 더 속도가 붙어가는 이때 아쉽게도 모술댐의 수위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굴단은 유적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적이 또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빠르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늦으면 몇십, 몇백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수천 년 만에 나타난 고대 문명은 이렇게 다시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까요? 급하게 건져올린 유물들 중 잃어버린 왕국의 비밀을 밝혀줄 열쇠는 과연 존재할까요? 1934년 1월 2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헤드라인에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립니다. 도심 아래 도마뱀족의 유적이 매장돼 있으며 곧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죠. 유적을 최초로 발견한 이는 지구 물리학자이자 광산 기술자인 조지 워런 슈펠트로 그는 X선을 이용해 지표면 아래 지형 지물을 관측하는 탐지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던 중 포트 무어일 부근에서 수상한 땅굴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땅굴은 지면에서 약 300m 아래 지름 3에서 4m 크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놀랍게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가 개미굴처럼 얽힌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나 모양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수차례 시추를 진행했으나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깊은 땅 속에 경사 없이 정확히 수평으로 뚫린 굴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굴 내부에는 흙을 캐거나 파낸 자국이 없다. 달군 쇠코챙이로 얼음 덩어리를 뚫은 것처럼 둥글고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다. 굴착을 할 때 집안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세우는 옹벽이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슈펠트는 탐사 초기만 하더라도 땅굴이 포트 무어일 터널 공사의 일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1900년대 초반부터 5번의 터널 공사가 진행됐던 터라 도심 곳곳에 공사 흔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땅굴은 과거에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했고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너무 오래되어 보였죠. 의구심을 품은 그는 굴이 어디에서 시작돼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아내기 위해 경로를 추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굴이 특정 일대가 아닌 마운트 워싱턴부터 산타모니카만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거대 지하 터널이라고 불러야 할 규모였죠. 슈펠트는 지역 내 관공서를 돌며 캘리포니아주 전체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이 정도의 대공사가 진행된 역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애리조나 지역에 거주하는 인디언인 호피족 추장이 그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000년 전 하늘에서 불타는 거대한 혀가 내려와 남서쪽의 모든 땅과 생명을 집어삼켰다. 멸망 위기에 처한 도마뱀족은 불에 타 폐허가 된 고향을 버리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갔다. 그리고 훗날 대재앙이 다시 덮칠 때를 대비해 땅 밑에 길을 내고 세 개의 지하 도시를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로스앤젤레스 아래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마뱀족은 태평양 연안 지역에 뿌리를 둔 인디언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고대 인류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마야인의 후예로 외형이 도마뱀과 닮아서라기보다는 도마뱀을 숭배해서 리저드 피플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이 도마뱀족이 파충류 형상의 reptilian의 시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두 종족을 잇는 연결고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인디언 신화 속 불타는 거대한 혀가 소행성 충돌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소행성으로 수십, 수백 킬로미터의 대지가 불타는 장면을 본 고대인들이 그것을 신의 징벌처럼 묘사하였다는 것이죠. 도마뱀족을 덮친 재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마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지금의 로스앤젤레스 땅 밑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뻔한 문명을 빠른 시간 재건시킬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화학공학을 사용해 지하 문명을 건설했다는 대목이 흥미롭죠. 이른바 도마뱀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매우 진보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신비한 화학물질로 지층을 녹여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거대 지하 문명을 건설했다. 도시에는 약 285개의 지하 터널과 1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거주지가 완비되어 있었다. 지하 터널 끝은 바다와 이어져 있었는데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하부에 바닷물이 차오르면 상부로 오래된 공기가 밀려 올라가며 자동으로 환기가 되는 구조였다. 또 그들은 자신의 기술 일부를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전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인디언 신화에서 도마뱀족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죠. 슈펠트는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그저 허황된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부족민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하학적인 전통 문양을 보고 강한 기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문양을 자세히 관찰하던 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굵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모양이 자신이 탐지기로 추적하며 그렸던 지하 터널 경로와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도마뱀족의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실제하는 고대 역사라고 믿게 되었으며 지하 터널 어딘가 묻혀있을 비밀의 방을 찾는데 사활을 걸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마뱀족은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과 인류 기원의 비밀을 4피트 길이의 금판 37개에 기록하여 지하 터널 가장 깊숙한 비밀의 방에 묻었다고 하죠. 그는 자신이 그린 경로와 인디언의 전통 문양을 합쳐 하나의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로스앤젤레스 시내 지도를 겹쳐보았는데요. 지하 터널은 엘리시안 파크에서 로스앤젤레스 중앙도서관 사이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크고 작은 방들이 있었죠. 한 광산 기술자가 도시 아래 도마뱀족이 매장한 보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X선 지표면 탐지기로 보물이 묻힌 비밀의 방 위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본격적인 굴착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발굴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AP통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디어들이 슈펠트의 행적을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미 전역에 유명세를 떨칩니다. 1930년대 대불황이 허덕이던 사람들은 마치 연속극을 보듯 보물찾기 과정을 지켜봤죠.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겨났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그를 허황된 꿈을 쫓는 몽상가로 묘사했고 몇몇 사람들은 탐사 현장을 따라다니거나 훼손하며 작업을 방해하기도 했죠. 조사를 이어가던 슈펠트는 탐지기로 1900제곱피트 면적의 창고와 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개의 작은 방들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굴착에 들어갔죠. 도마뱀족의 지하 문명이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미디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를 주목했는데요. 하지만 기대 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슈펠트 탐사대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은 당초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물이 발견될 시 그 수익을 50대 50으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하였으나 실제 굴착이 시작된 후 여러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슈펠트는 지하 300m 지점까지 파내려갈 예정이었고 이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굴착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지면 아래의 암석층이 예상보다 단단해 뚫고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굴착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야 겨우 75m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갑자기 해당 탐사로 인해 지면이 주저앉는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시킨 건데요. 어렵게 첫 삽을 뜬 지하 터널 탐사는 이렇게 허무하게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도마뱀족의 금파는 지금껏 인류가 풀지 못한 고대 역사의 잃어버린 페이지다. 지금 발굴을 멈추면 금전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 전설 속에 영영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슈펠트는 탐사를 재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위원회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탐사 지역 인근의 땅을 매입해 굴착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끝내 비밀의 방을 찾아내지 못하였죠. 전 재산을 잃고 방황하던 그가 1957년 11월 사망하면서 도마뱀족의 이야기는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괴담 중 하나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TV, 신문, 팟캐스트에서 도마뱀족의 전설을 다루었지만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었죠. 로스앤젤레스 지하의 도마뱀 왕국은 그저 허구일 뿐일까요? 어쩌면 지하 어딘가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잃어버린 문명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지만 사실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는 도마뱀족의 헤아릴 수 없는 보물과 불멸의 기록 위에 건설되었다. 루마니아 중부 브리쇼프시에 위치한 부체지산. 부체지산 해발 2200m 고원에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암석이 하나 존재합니다. 옆에서 바라본 암석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해골을 연상케 하는데요. 루마니아 스핑크스 혹은 카르파티아 스핑크스라고 불리는 이것은 오랜 세월 풍화 작용을 거치며 탄생한 신비로운 자연 경관이죠. 높이 약 8m, 폭은 12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해골 암석을 보기 위해 부체지산에는 매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체지산이 유명한 것은 단순히 루마니아 스핑크스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산에 흐르고 있다는 신비한 에너지와 산속 어딘가 숨어 있다고 전해지는 지하 공간 전설 때문이기도 하죠. 2009년 루마니아의 작가인 라두 시나마르는 본인의 저서 트란실바니아의 노후를 통해 믿기 힘든 내용을 폭로합니다. 루마니아 전 정부 요원의 제보와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책 속 이야기들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때는 2002년 루마니아의 정부국 SRI의 비밀 수행 업무 부서 제로의 책임자였던 세자르 브레드는 상부의 명령으로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곧 미국 측에서 정보 요원이 도착하니 그를 만나 업무를 전달받고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도착한 미국 측 정보 요원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구성된 단체였죠. 수장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는 자신을 마신이라고 소개했으며 세자르가 정부 비밀 부서인 제로 소속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자르는 그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직감으로 그가 굉장한 고위직에 있는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죠. 루마니아 정부 소관으로 부체지산 지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시니는 루마니아 정부국 SRI의 도움으로 부체지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할 시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자르가 이유를 묻자 마시니는 부체지산 내부에서 인공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발견하여 확인차 찾아온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세자르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죠. 작년 9.11 테러 이후 펜타곤은 전쟁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스파이 위성을 활용해 비어가 군사기지를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우방국들도 예외는 아니죠. 루마니아의 부체지산을 탐색하던 중 산의 중앙부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변칙성을 발견하였는데 꺾이는 각도가 26도로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평면의 바닥, 반구형의 넓은 공도까지 관측되었습니다. 마시니가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세자르는 이것이 천연 동굴을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부의 비밀 부서 책임자인 자신도 전혀 모르는 군사기지가 루마니아의 외딴 산속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마시니는 이것이 분명한 인공물이라고 확신하였으며 자신들이 특수부대와 전문가를 대동하여 루마니아까지 찾아온 이유라고 설명하였죠. 위성 스캔에는 일반적인 산에서 관찰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파동은 대규모 군사기지나 레이더기지는 되어야 관측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마시니가 주장한 부체지산의 지하 공간 위치는 공교롭게도 루마니아 스핑크스에서 수직으로 40m 정도 내려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연물이라고 알려진 루마니아 스핑크스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루마니아의 대표 책임자 권한을 얻게 된 세자르는 마시니와 함께 부체지산으로 향했습니다. 미 요원들은 만발의 준비를 해온 상태였고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가져온 최첨단 장비로 부체지산의 하단부를 파내려가기 시작했죠. 세자르는 이 장비에 대하여 기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비들이었으며 단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땅을 파내려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플라즈마로 작동하는 일종의 드릴이었는데 땅을 판다기보다 바위를 녹이는 것과 비슷했다고 하죠. 그렇게 한참을 작업하자 터널로 보이는 듯한 빈 공간이 나왔고 요원들은 차례대로 구멍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마시니가 주장했던 대로 평탄한 땅을 가진 굴이 존재하였으며 확실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인공적인 느낌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터널을 따라 걷던 그들은 이내 거대한 돌문과 마주합니다. 이상한 것은 돌문에 장비를 가져다 대면 배터리가 급속도로 소진되거나 고장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심지어 돌문을 만진 인원들 중 상당수가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죠. 이에 해당 돌문을 조사한 미국 측 전문가들은 이것이 진동 주파수에 의한 일종의 장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군가 해당 장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암석벽에 고유 진동 주파수를 흘려보냈다는 것인데요. 사람이나 물체는 저마다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고유 진동 주파수를 가진 물체와 접촉할 시 신체적, 기계적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미 요원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돌문과 터널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세자르가 돌문 한쪽 귀퉁이에서 삼각형 모양의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부분에 손을 갖다 대자 돌문이 마치 진동하듯 떨리더니 손으로 밀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원활해졌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키던 장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이상 증세를 호소하던 이들도 차츰 기운을 차렸다고 하죠. 문이 열리자 위성 스캔으로 확인되었던 반구 형태의 넓은 공터가 나왔는데 확실히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방이었습니다. 훗날 그랜드 갤러리라고 이름 붙은 해당 공간은 높이 30m, 길이는 100m에 달했으며 백금색으로 빛나는 암석들이 벽을 이루고 있었죠. 내부에는 어디서 발산되는지 알 수 없는 청록색 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어 조명이 없어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돌로 된 탁자들이었습니다. 탁자들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상징들이 새겨진 직사각형 모양의 암석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상했던 것은 모든 것들이 성인의 눈으로 보아도 너무나도 거대했다는 것이었죠. 세자르가 느끼기에 만약 이것을 일반적인 탁자의 용도로 쓰기 위해 누군가 만든 것이라면 키가 적어도 3m는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방에서는 양손잡이 형태의 항아리 유물도 발견되었는데요. 뚜껑이 닫혀있는 항아리를 본 마시니와 미국 측 요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가져온 박스 안에 항아리를 넣었다고 하죠. 이를 본 세자르는 확인차 나왔다는 마시니의 주장에 거짓임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온 진짜 목적은 바로 저 항아리였던 것이죠. 마시니는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바로 알아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자르는 방 안에서 기계 장치로 보이는 듯한 물건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양새로 볼 때 그것은 마치 영사기처럼 보였으며 누군가는 홀로그램 장치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항아리를 챙긴 마시니는 볼일을 끝냈다는 듯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하였고 세자르는 결국 떠밀려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오늘 보고 겪은 일들을 비밀로 간직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해산을 할 수 있었죠. 마시니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미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에게 부채지 산속에서 발견된 그랜드 갤러리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부채지 산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내부 공간에 대하여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는데요. 이후 미 정부 측으로부터 갖은 압박이 들어왔으며 어째서인지 바티칸에서도 루마니아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듯한 내용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2년 발견된 부채지 산속의 비밀 공간은 그대로 묻히게 되었고 이것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세자르가 작가였던 라두에게 사실을 폭로하면서 2009년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책이 출간된 이후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채지 산의 미스터리에 대한 다양한 제보가 줄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인근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무척 흥미로운데요. 부채지 산은 오래전부터 자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산으로 유명했습니다. 루마니아 스핑크스를 보기 위해 산을 찾았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앓던 병이나 만성 증후군이 치료되는 기현상을 겪은 것인데요. 그 외에도 등산객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유독 정전기 발생이나 기계 이상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이에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펜타곤 측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다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산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지진 현상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부채지 산에서는 수백 번에 달하는 얕은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누군가 채굴을 하거나 발파를 해서 생기는 현상인 줄 알았으나 조사 결과 채굴이나 발파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논란이 가중되자 루마니아 정부는 해당 현상에 대해 조사한 후 정상적인 지각 활동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진학자들은 부채지 산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파동과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진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라고 의문을 표했죠. 루마니아는 거인 추정 유골이 유독 많이 발굴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역 일간지였던 지아룰에서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기사에는 20년 전 보주오르 마을 주민 드라고이 일리에가 사과나무 밭을 만들기 위해 언덕을 파내던 중 7에서 8피트 정도 되는 거대한 유해들이 때려 묻혀있는 거인 무덤을 발견한 사실과 그것이 정부에 의해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폭로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죠. 묘목들을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었는데 호박만큼 커다란 사람의 머리가 나왔습니다. 그처럼 큰 두개골뼈를 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죠. 더 파니까 말뚝 기둥만한 거대한 다리뼈들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한 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덕에서 발견된 것만 최소 20구는 되었을 겁니다. 보주오르 마을에서 발견된 거인의 뼈와 부채지 산속 그랜드 갤러리의 거대한 유물들은 혹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자는 부채지 산대의 군사활동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2010년 7월 이스라엘 군인을 태운 군용 헬리콥터가 부채지 산맥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상했던 것은 추락한 헬기가 발견되고 탑승한 군인들 6명의 신원도 확인이 되었지만 어찌서인지 시체가 전원 수거되지 않고 모두 실종 처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CNN 뉴스에도 실린 이 실제 사건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이후 어째서인지 기사들이 하나둘 내려가거나 기사 속 실종 키워드가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고 하죠. 이것이 부채지 산 내부의 그랜드 갤러리 관련 기밀 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9년 미 정부가 루마니아의 새로운 군사기지에 무려 1억 달러를 지출한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정말 산속 비밀 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사라진 군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신비주의자들은 그랜드 갤러리를 건설한 것이 루마니아의 고대 역사서에 등장하는 신성한 존재 잘목시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현재 루마니아 지역에 있었던 고대 문명 다키아 왕국에서 신으로 숭배했다고 전해지는 잘목시스는 주문에 굉장히 능했으며 지하실에 살았다라는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고대 문헌에서 잘목시스라는 존재에 대하여 가상의 신이 아닌 실존했던 영험한 인물처럼 묘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의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져서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키아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적인 존재 잘목시스를 믿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전수한 잘목시스는 스스로 지하방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다키아인들이 신탁을 위해 산속 숨겨진 동굴에 사는 잘목시스에게 자주 찾아갔다는 전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 잘목시스가 부채지 산속 그랜드 갤러리를 만든 장본인일까요? 그렇다면 그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가 항아리에 담아놓았던 물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루마니아 스핑크스는 신비로운 자연 경관이 아닌 잘목시스를 형성한 조각상은 아닐까요? 해당 사실을 제보받고 폭로한 라두는 2016년 이에 대한 두 번째 책을 출간하며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이죠. 루마니아의 부채지 산속에서 발견된 의문의 방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유물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1920년 러시아 알렉산더 바르첸코는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한 탐구욕을 가진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하이퍼보리아 문명에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이퍼보리아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대륙으로 현재까지 그 실존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초고대 문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류 학계는 이것을 그저 단순한 신화 혹은 전설이라고 여겼지만 바르첸코의 생각은 달랐죠. 하이퍼보리아라는 지명은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의 박물학자 데플리니우스, 고대 로마의 작가였던 베르길리우스 등 당대의 지식인들에 의해 수없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이퍼보리안들은 극지방에 살았던 인류 이전의 인간들이며 높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하는데요. 바르첸코는 이들이 실제 역사일 수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두었고 카잔 대학교와 유르예프 대학의 생물 교수로 있는 동안 해당 문명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죠. 그는 하이퍼보리아가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을 종합하며 위치를 특정하는 구절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켈트족의 나라 너머 바다에 있는 섬, 그곳이 하이퍼보리안의 고향이다. 켈트의 갈리아 해안 맞은편 바다에 시칠리아보다 커다란 섬이 존재한다. 그들은 북풍 너머에 살고 있으며 하이퍼보리안이라고 불린다. 각종 문헌들의 키워드를 종합한 바르첸코는 하이퍼보리아의 위치가 현재 북극 인근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극과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온을 가지고 있고 생태계의 번식과 문명 발달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 조건이 수월한 곳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려진 곳은 바로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콜라 반도였죠. 북극해와 백해 사이에 있는 콜라 반도는 위도상 북극에 매우 근접하지만 멕시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기온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가 얼지 않아 무역과 왕래도 가능했는데요. 현재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는 더욱 좋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었죠. 바르첸코는 고대 문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록과 지칭들이 콜라 반도의 지형적 위치, 특징들과 유사하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그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1922년 직접 탐험대를 꾸려 콜라 반도로 향했습니다. 인류 기원의 비밀이 그곳에 있다고 굳게 믿은 그와 팀원들이었지만 여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단편적인 고대의 기록들만을 가지고 예시대의 문명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막에서 바늘 찾기에 가까웠죠. 바르첸코는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발견되기를 바라며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콜라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탐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대원들 중 상당수가 원인 모를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합니다. 증세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다시 또 괜찮아지기를 반복했죠. 이상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콜라반도에 거주하던 원주민 샤미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에 살았던 그들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현기증, 환각 증세 등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에 대해 마을의 원로는 접근해서는 안 될 곳에 가까이 갔다는 경고이며 그곳은 계시를 받은 샤먼들에게만 개방된 보이지 않는 통로라고 말하였습니다. 원로는 닌차르트라고 부르는 곳 기슭에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사원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곳이 하이퍼보리아 문명의 핵심이라 생각한 바르첸코는 탐험대를 이끌고 닌차르트가 있다는 세이도 제로 지역으로 향합니다. 원주민이 언급한 기슭에 다다르자 대원들의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두통과 가슴 답답함 등 고산병 증세와 유사했지만 해당 산은 고산병이 올 만큼 높은 해발을 가진 곳이 아니었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해보았지만 문명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적이나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해진 바르첸코에게 스치듯 떠오른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산을 올라오면서 산의 지형이 마치 계단을 깎아놓은 듯 가팔랐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죠. 이에 그는 탐험대를 이끌고 내려가 산의 전체 풍경이 보일 만큼 뒤로 이동한 뒤 다시 산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찾던 초고대 문명의 흔적 피라미드를 발견합니다. 뚜렷한 사면체,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듯한 계단의 흔적, 가공의 증거로 보이는 반듯한 암석 등 바르첸코가 찾던 유적은 다름 아닌 그들이 오르던 거대한 산 자체였던 것이죠. 탐사대는 다시 산을 오르며 이전에 지나쳤던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의 깊숙한 기슭에서 샤미족이 말한 닌차르트의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돌뚜껑을 걷어내자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가득 찬 어두운 구멍이 나왔죠.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지 않았을 뿐더러 상당수의 대원들이 심각한 두통과 이상 증세를 호소해 그 밑을 탐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샤미족 역시 이 구멍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들어간 사람마다 족족 기절을 해서 안을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카메라만 내려보내는 것도 불가능했기에 탐사대는 결국 해당 구멍은 조사하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되었죠. 콜라 반도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약 9,0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2배 더 오래되었다. 9,000년이라는 것은 최소치로 그 연대는 최대 2만 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콜라 반도는 초고대 문명 하이퍼보리안들의 성지이자 인류 기원의 비밀이 숨어있는 곳일 가능성이 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우는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5,000년경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르첸코의 발표대로면 콜라 반도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그것을 최소 2,000년, 최대 13,000년까지 앞선다는 것을 의미했죠. 놀랍고 충격적인 주장에 학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르첸코 박사가 평소 신비주의에 깊게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학교 내에 퍼지면서 그가 발견했다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초고대 문명 역시 신빙성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르첸코의 연구는 결국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1938년 바르첸코는 구소련의 반스탈린파 대숙청 사건의 일환으로 사망하는데요. 그렇게 콜라반도의 피라미드 역시 그저 그런 가상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은 더 흐르고 흘러 1998년 러시아 내에서 바르첸코의 발견을 재조명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지질학자, 민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팀 이름을 하이퍼보리아 98이라고 명명하고 유적지의 조사를 위해 콜라반도로 떠납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로 추정되는 해당 산과 닌차르트 지역 인근을 조사하였는데요. 팀의 일원이었던 알렉산더 프로노프는 탐사 중 인조적인 흔적이 존재하는 석조벽을 발견했으며 세이도 제로와 로보 제로 지역 사이 협곡에서는 기하학 모양의 고대 암각화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대 피라미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총 3번 재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건될 때마다 그 높이가 증축된 것으로 추측되었죠. 그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모종의 이유로 북쪽을 떠났다. 이들은 자신이 탄생시킨 고대의 문명을 가지고 지구 곳곳으로 흩어졌으며 그들은 사후 그 나라의 신으로 대접받고 피라미드라는 건축물로 숭배받았다. 1922년에 이어 1998년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것인데요. 하이퍼보리아가 마냥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느낀 러시아 학자들은 3차 원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3차 원정단은 풀코버 천문대의 세르게이 스미로프 박사, 자연과학자 발레리 추디노프 박사, 찌지락 권위자 드미트리 수베토 박사 등 2차 때보다 더 증축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었죠. 2007년 원정이 시작되었고 탐사팀은 1922년 바르첸코와 1998년 데민의 발자취를 따라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재조사를 해보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탐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앞선 2번의 탐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지도나 경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매우 꺼려하였던 것이죠. 앞전의 탐사들은 공개된 정보도 제한적이고 양이 많지 않아 3차 원정대가 그것만을 참고하여 여정을 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콜라 피라미드라고 알려진 거대한 산만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탐사팀은 오코 지오 레이더라는 특수 장비로 산 내부를 스캔하였고 그 안에서 인위적인 공동과 인공적인 틈새 등을 발견합니다. 거대 피라미드의 용도는 천문대로 추측된다. 하늘과 우주를 관찰했다는 것은 이 문명이 상당히 진보된 문명이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것을 누가 지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밝혀지는 날에는 인류 역사의 제일 첫 장을 장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2014년 10월 러시아의 고대 문명 연구단체 코스모포 이스크가 콜라반도에서 최소 5개 이상의 돌미로 유적을 발견합니다.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것은 콜라반도의 초고대 문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는데요. 머나먼 과거 세계 각국에서 태초의 문명들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콜라반도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고대 건축물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해당 돌미로의 정확한 용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쓰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진보된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이것이 종교적 개념으로 지어졌고 그 수 또한 5개가 넘는다면 이것을 만든 이들은 하나의 문명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 문명 이전의 초고대 문명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콜라반도에서 발견된 피라미드와 미로, 이들은 어떤 연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초고대 문명의 근원지일 수도 있는 콜라반도와 베일에 쌓인 거대 피라미드, 그리고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산속의 검은 구멍, 그것은 과연 머나먼 고대에 존재했던 하이퍼보리안의 흔적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